지금 오늘은 제가 이쪽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적으로 여기만 해도 다행이네요. 2장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2장은 다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쪽을 한번 보십시오. 25쪽. 그래서 이 신성 소설은 아까 이야기했죠. The Sacred라고 영어로 이야기한다고. 신성 소설, The Sacred. 그래서 신성 소설은 당연히 천상적 질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천상적 질서라고 하는데 그러한 구조적 원형성, 자 넘겨보세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구조적 원형성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전 소설에 관한 자 2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 그 김열규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 성과를 했는데 한국 민속과 문학 연구에서 동명왕 박적거스의 여러 신화적 구조, 최고운전, 여러분 이 고운이 최치원을 가리켜요. 최고운전에서 이 고운은 최치원을 가리킵니다. 최치원. 이 최치원의 호는 두 개가 있어요. 해운과 고운입니다. 해운과 고운이다. 최치원의 호입니다. 자, 26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운 하여튼 그래서 최고운전입니다. 김원전, 홍길동전에서 그 전기적인 원형성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서구의 영웅담들을 분석해 놓은 원형 구조와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성 소설은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신화나 영웅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작품에 따라 뭐 약간 다르지만 거의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그 세 번째 도락 셋째 줄에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구조적인 골격을 보인다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1번부터 7번까지 자, 여기 네모 치시고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신화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일대기. 자, 이게 이제 신화의 주인공이 보여준 일대기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26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별 3개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상류의 층인 주인공의 가게. 가게라는 것은 집의 뭡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패밀리 트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트리. 가게 들어올 때. 이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데 이 가게가 있죠. 그 혈통이 어떻게 갔는지, 주인공의 초현실적인 탄생, 천상에서 내려와요. 탄생 시에 선녀의 현몽이 있어요. 또 출현이 있고요. 또 부모의 실세. 자, 이 실세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얘가 실세야. 그 실세도 있는데 여기서 실세는 그 실세가 아니라 세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 실세입니다. 아시겠죠? 실세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얘가 정말 여기서 지금 제일 잘 나가. 그 실세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적의 침입에 의해 가족의 이상한 비운, 또 현실한 선녀나 도사, 의탁되어 양육되어 습득한 도술, 신의력의 도움으로 국가별난에서 전공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4번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자라고 합니다. 자, 6번은 명예로운 귀환과 지상적인 부귀영화, 천상계로. 자, 이게 이제 신성 소설이다 보니까 나중에 죽으면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천상계로 복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 소설은 이런 그 다음과 같은 그런 공통 유형에 적합한데 그 밑을 보세요. 자, 1번 고기로운 혈흔이돼.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혈흔은 회임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를 가지는데 아니면 회임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임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먹고 뭐 아이를 낳는다든가 햇빛에 쏘였는데 아이를 낳는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회임이 비정상적이라는 소리고 현몽 이런 거죠. 탁선. 탁선도 이제 뭔가 의지할 탁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현몽과 비슷하죠. 누가 뭐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탁선은. 그다음에 기야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은신 어디 숨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천민 혹은 야수, 동물의 동물, 수유, 동물이 젖을 주는 거예요. 수양, 늑대 소년에 보면 그 늑대젖 먹고 자르잖아요. 그죠? 수양은 기르는 거죠. 개선의 환양, 복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금유환양이라는 소리예요. 이 5번은.
도읍창건, 이례적인 죽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신성소. 그래서 이제 조선 신성 소설들이 이와 같은 원형 구조에 해결되진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특히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최고운전, 아까 최치원을 이야기했죠. 서구 영웅담과 유사성이 신성 소설의 보편적인 상징성이다. 그래서 골격 밑에 보세요. 고운의 부모가 상류층이다. 고운의 모친이 금저. 자, 금저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금자고 이 저자가 돼지 저자, 돼지. 돼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금돼지죠, 금돼지. 우리가 막 그 뭡니까? 갑자기 막 뛰어들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저돌적이다. 돼지가 돌진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운을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탄생 과정이 장했죠. 고운이 부모에서 버려지고 버려진 고운을 조수, 새와 동물, 선녀가 보호해줘. 구조자죠. 4번 구조자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입당, 당에 가서 이제 시련에 부딪히고 신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고 중국에서 입신양명 영예로운 기구 신선화해. 그러니까 이게 최초원 이야기인데 최초원 이야기에다가 막 신성성을 집어넣은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최초원이 무슨 뭡니까 금돼지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또 부모에서 버려진 이야기도 없죠. 그렇죠? 또 뭐 최초원을 조수와 선녀가 보호해준 이야기도 없죠. 여기다 이제 신성성을 넣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상의 골격에서 세부 장면, 육의 실현 장면을 보면 거기 나오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실현이 있다는 거. 바다에서 실현, 입궁까지 실현,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초현실적인 그때마다 신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것은 히랍에 28쪽 보고 있어요. 그리스를 말한 거 히랍 신화 이러면 그리스, 히랍에 그런 그 영웅담에 나오는 페르세우스가 상자 속에 밀폐되어 해상에 버려졌다가 왕에게 구조되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애세력. 그래서 요컨대 최고운전은 구조적인 원형성을 가장 충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예가 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그 신성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흥미는 사실은 28쪽이 두 번째 달 둘째 줄 인접대국인 중국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다. 작가는 중국과 황제를 페르세우스에게 있어 거인국의 아틀라스와 같은 무서운 적대 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작품에 반영된 중국을 향한 적개심에 대한 다음의 지적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막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밑에 읽어보면 그 밑에 있는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최고운전 그 밑에 구조적인 원형성을 보유하면서도 인적 강대국에 대한 적대의식. 그래서 박시전, 임경업전, 임진록 등과 전맥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죠. 임진록도 임진년의 삶을 기록했다는 거죠. 박시전은 이제 이게 뭐 실제의 어떤 인물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담 소설을 보면 이제 창작계 군담 소설과 영웅 군담 소설이 있는데 약간은 이제 박시전 역사적인 거와 창작계를 좀 결합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9쪽 넘겨보세요. 29쪽. 29쪽. 거기 29쪽이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이제 전형적인 영웅담적 원형을 지닌 작품으로 유충열전 이런 거 있어요. 유충열전개, 충가열을 가진 그 다음에 이제 낙성 비룡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필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창작 분담 소설이다. 왜 창작이냐? 충과 열을 지닌 존재인데 실제로 충과 열을 지닌 존재가 없어요.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충열은. 그러니까 창작 분담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가문의 몰락해서 뭐 그러니까 신화적 구조가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가문의 몰락을 다루는 거예요. 몰락. 그래서 출생은 천상에서 출생을 해. 근데 이제 시련, 고난, 그러다가 입공, 공을 세워요. 입공이라는 게. 그러다가 부귀영화를 얻게 돼.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군담 소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군담 소설에서는 그 원형성에 충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건 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다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낙성 비룡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29쪽에 한 편 거기 써진 거 있죠? 낙성 비룡. 이 낙성 비룡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중간형 소설이라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자, 이 중간형 소설은 뭐냐? 자, 여기에 신성 소설이 있고, 자, 그려보세요. A집합. 여기에 세속 소설이 있다. B집합. 자, 이것의 중간이 교집합이겠죠? 이게 바로 중간형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주인공의 이경모의 가문이 가난하나 청렴한 선비 집안이다. 그 다음에 이경모는 회태한지, 그러니까 잉태한지란 뜻이죠. 18개월. 그러니까 원래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잖아요. 10개월. 근데 18개월. 그리고 부모, 구몰. 그러니까 모두 몰락했다는 거예요. 구몰이란 거는 모두 몰락했다. 그래서 농민 장우의 집에 고공. 이 고공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품팔이. 전락해요. 자, 승상 양준의 지인지감.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고정 공부하다 보면. 자, 사위가 되고 양승상의 별세호의 처가관 속의 핍박. 자, 실현 과정에서 작관 장인의 현몽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청운사 노승에게 의탁해서 수학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강서지방에 오랑캐를 평정하고 공을 세우죠. 제외하고 인생 70을 부경할 누린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30쪽 보세요. 이 작품은 기본 골격부터 흥미롭다. 우선 주인공의 비범성이죠. 자, 탄생 과정이 18상 만에 탄생했어요. 그게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비범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신성소설에서는 비범성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현몽이나 현신과 같은 초현실적인 영험에 의한 비범성의 예고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자, 가문이,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30쪽. 밑줄 치세요. 가문이부터 쭉 탈신성적이다까지. 가문이 가난한 선비라는 점, 부모의 구몰, 모두 몰락해서 고공, 품팔이가 됐어요. 자, 이것도 탈신성적, 그러니까 신성적인 걸 벗어났다는 거죠. 탈신성적이라는 건 신성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영어로 쓰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not holy. 홀리가 신성하죠. 신성하지 않다는 거죠. 탈신성적. 그래서 신분적 전략을 보여주는 게 세속 현상이다. 장인 별세 후에 처가 권속의 핍박 중에 장모가 시비는 종이라고 쓰대. 종을 시켜서 사회에게 오물세를 똥물 같은 걸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물세를 하는 장면에서는 그 묘사 기법에서 세속적 리얼리티를 느끼게 된다. 애초 양승상이 거린행색의 목동 이경무를 사위를 맞이할 때도 현몽 따위의 징험해서가 아니라 이가 득실거리는 모발과 누더기 같은 옷 속에서 번뜩이는 비범성을 깨뜨려봤어. 아까 이거 뭐라고 한다? 지인지감. 다시 한번 쓰세요. 여러분 이 지인 오늘 공부를 했는데 지인지감을 모른다.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본다는. 그래서 이 작품은 세속소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처가의 핍박으로 집을 떠나서 제2실험 과정에서 작관 장인이 거린과 도사로 현신하고 현몽해서 돈꾸러미를 놓고 잠적하는 신이한 장면 또한 불가결한, 그러니까 전개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죠. 작품 구조상으로 탈신성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영웅담의 원형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신성 소설에서 세속 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아까 말했죠? 중간형 소설이라고 한다. 여기다 다시 한번 쓰세요. 중간형 소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숙향전 밑에 나오죠? 그 이제 그 애정소설, 뭐 숙향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볼까요, 이것도? 자, 이것도 이제 보면 고귀한 혈통인 숙향의 가문 소개, 숙향 탄생 시에 선녀의 현몽, 숙향이 천상에서 적강. 이 적강이라는 말도 재밌는 말인데, 이 적강은요, 원래 좀 한자 좀 써주실래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이 강이 내릴 강자고요. 이 적이 뭐냐? 신선적자예요. 또는 뭐 선녀적자죠. 선녀가 내려온다 이 말인데 이 적강은 쉽게 말하면 유배를 가리켜요. 유배.
이거 유배 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유배 갔다는 말 안 하고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다. 근데 글자 한 자 잘못 읽어서 우리 도로남이라는 노래도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사 이런 거 나오죠. 글자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작품도 보면 소동파가 유배 가서 쓴 거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소동파의 적벽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우화등선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어깨에 깃이 달려가지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화등선. 우화등선이란 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적벽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작품들, 그러니까 이 적강이라는 것 자체가 유배를 의미하는 거다. 유배. 그걸 좀 멋있게 쓰려고 적강이라고 쓴 거예요. 하여튼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적강, 여기서는 그냥 천상에서 적강을 했다는 거고, 금국의 침략으로 가족이 터지고 숙향은 바위 아래 버려졌죠. 바위 아래 버려진 숙향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구조자라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자, 청조, 파랑새. 그러니까 청조는 이상향으로 어떤 가게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파란 나라 있잖아요. 찌릿찌릿 파란 나라를 봤니? 파란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상향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계로 여행 뭐 어쩌고 나오죠. 다음 넘어갔어요. 사슴이 도와줘요. 지상계로 가요. 정승삭집에 의탁되고 시비, 종, 시양의 모함으로 축출되고 위기를 겪고 수문장사로 변한 선녀에게 의탁되고 또 청조의 안내로 꿈속에서 선궁을 여행하고 돌아와 선궁 자수를 놓고 수화 내용과 같은 꿈을 꾼 남주인공 이선이 수화를 구입하고 부친 몰래 숙향과 결혼하고 뭐 숙향이 투옥되고 심리적으로 형벌 면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 선계로 가요. 신선이 돼서. 그래서 이 숙향은 실현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 3회 동안. 사회의 실현. 영담적 원형성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면서 반전의 발전. 유충열전 낙성비룡은 이래식의 반전. 유충열전에서는 강승상의 정한담에 대한 문제로서 이야기가 반전되고 낙성비룡에서 어쩌고 나오죠. 하여튼 뭐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 숙향전의 애정은 운영전이나 채봉감별곡에서 그것과 다르다. 채봉이 이별을 느낀다는 거죠. 감. 채봉, 감이잖아. 감. 별, 이별. 이 채봉감별곡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과적인 애정은 있었지만 애정을 위한 갈등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건 아니다. 주인공의 자발적인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성소설은 주인공의 노력이 아니라 불수의적이라고 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밖에 이야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다 하늘에서 정해졌다. 자, 32쪽 보세요. 모든 것이 미리 설정됐다. 다시 한번 복습.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천정. 하늘이 정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홍길동전 예외적이다. 이 작품에 보이는 반체제적 계약 갈등, 세속소설에 접근되고 있다. 작품 전면에 투영되고 있는 신성성은 세속소설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 작품은 시대 흐름을 수색에 앞섰던 작가 허균이죠. 허균. 날카로운 사회의식, 반골파적인 기질이 원형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균은 정말 뭡니까? 나중에 이제 영모를 했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거열을 했죠. 거열. 막 소가 막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성소설로서는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속소설의 민중상, 민중의식, 신분갈등, 성춘향. 이거는 뭐, 춘향전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춘향전만큼 활발한 논의하는 게 없다. 춘향전, 이제 쭉 이야기가 되겠고요. 춘향전에 이제 갈등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에 33페이지. 그러면 춘향전의 세 가지 갈등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춘향전의 그런 그 세 가지 갈등.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재밌어지는데, 춘향전은 좀 필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 33쪽에다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춘향전. 아이고.
이 춘향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애정 갈등이죠. 두 번째는 연려 갈등이고 세 번째는 신분 갈등이에요. 그래서 자, 애정 갈등은 이제 이걸 이제 계기적 갈등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몽룡이 이제 뭐 남원에 갔는데 춘향이 그네를 띄고 있었다. 이제 그걸 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방자에게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네 띄는 모습에 반해서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양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진 거죠. 연려 갈등, 방어 동기죠. 수청을 거부하잖아요. 이 춘향전 한국인이 모르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방어 동기라는 거예요. 방어 동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비평으로 본다면 춘향이 이제 도박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건 거예요. 분명히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건 거죠. 그게 그 마르크스주의 비평에서 보면 춘향이가 그렇게 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또 그 분석을 하는 비평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분 갈등. 이걸 이제 목적적 갈등이라고 해요. 목적.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신분 양반과 천민의 신분 갈등이잖아요. 이걸 이제 목적적 갈등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춘향이가 수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몽룡과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암행어사 출도도 안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튼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렬한 계야 의식이라고 하는데 개인 개자의 나자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당대 사회의 계급 구조의 가변성. 이런 계급 구조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당대의 안티테제. 인간의 옹호, 인간의 방. 그럼 또 안티테제가 뭐냐? 테제는 주제란 뜻이고요. 안티란 건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주제란 뜻이 반주제. 당대 안티테제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옹호, 인간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춘향전을 모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쉽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자, 볼까요? 그러면 33쪽. 1번 이도령이 춘향에게 구애를 함. 맞죠? 구애를 했죠. 춘향이 상이한 신분을 이유로 거절하죠. 양반과 천민이니까. 이도령이 언지를 주고 춘향이 만족해서 화합을 하죠. 양자 모두 이별하죠. 서울로 올라가시니까 부모가. 자, 변학도가 초청을 요구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음을 가고 한가하고 이 여사 출연 행복한 결론 해피엔딩. 그러니까 춘향전이 성립되게 한 요소다. 판본의 상에 관계없이 요소군이다. 춘향전의 주제 연구에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래서 사를 검토해보자. 춘향의 갈등은 이도령의 구애 그 예기치 않은 엄청난 행운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양반이 구애한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거예요. 이도령과 결연이 엄청난 인연을 맺는 게 결연 아닙니까? 행운이야. 그러나 양반의 일시적인 희롱거리나 별실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 불행일 수 있음을 춘향은 알고 있다. 그래서 춘향의 비원, 슬픈 그 바람이죠. 이것을 좌절시키는 장애 세력, 천기로 보려는 기존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장애 세력을 극복할 능력 없는 춘향은 이도령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죠. 그러나 춘향의 이제 비원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경판본. 그러니까 이 판본에 보면 경판본 있고 안판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경판본은 서울판인데 서울 경기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판본은 완산주가 전주잖아요. 옛날 전주를 완산주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전주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경판본은 요즘 말은 썸머리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 완판본은 좀 장황해요. 이야기가.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깁니다.
그래서 경판본에서는 불만기라는 문서를 써줌으로써 잊지 않는다는 것, 일종의 계약 형식을 취하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춘향이 이도령과 화합한 것은 이도령이 춘향 자신의 넘겨보세요. 신분적 갈등에 대한 적대 세력이 아니라 동조 세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죽음을 각오한 한거의 대상이 이도령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수청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은 이별이 있었고 이제 밑에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34쪽에 그 두 번째 전략을 보면 발전돼 오던 사건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죠. 수청을 요구하고 변학도가 변학도는 천인이 아니고자 하는 춘향의 비원에 대해서 천인이기를 강요하는 적대 세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놨죠. 자, 그래서 이제 적대 세력 앞에 춘향은 천인이라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게 수절이라는 절개를 지킨다는 게 수절 아니에요? 기존 사회에 도그마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도그마라는 게 뭐냐? 도그마, 권위란 뜻이에요. 권위. 자, 이 도그마를 방패막이로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은 청기배가 수절이 있느냐 그러니까 충효 연려 상하이소 이런 말 나오죠. 충과 효와 연려가 위아래가 있느냐. 유부녀 겁탈은 죄 아니고 무엇이냐. 자기 방어죠. 그러나 주인공의 비원은 실현을 위한 처절한 투쟁은 완강한 적대적 기존 세력 앞에서 조각나죠. 죽음만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까지 이제 보면 시사밖에 첫째 밑에 보세요. 첫째 밑에 나오죠. 주인공의 신분적 갈등은 두 개의 단원 사파에 다 함께 공존하는 일관된 갈등이다. 맞죠? 신분적 갈등. 그 다음에 1에서 4에서 보이는 애정 갈등은 신분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앞에를 다시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6에서 9에서 사파에서 보이는 연려 갈등은 신분적 성취 동기를 이루기 위한 방어 동기. 아까 다 필기했었죠.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로 기능. 넷째 애정 갈등을 계기적 갈등, 연려 갈등을 수단적 갈등이라고 할 때 신분 갈등은 목적적 갈등이다. 이것도 제가 아까 필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의 주제는 거기다 밑줄로 한번 쳐보세요. 거기 35쪽에 위에 다섯째 줄. 이 작품의 주제는 춘향의 신분적 성취 동기의 해결이다. 여러분이 기존의 춘향전을 보실 때는 이런 거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아, 양반하고 천민이 만나 사랑을 하는구나.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구나. 이 정도 수준이셨을 건데 이제 이게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면 그 정도는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신분적 성취 동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미평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춘향이 아까 제가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과거에 합격할 것이다라는 것 알고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섯째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계급 구조의 가변성,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는 춘향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간 옹호, 인간 해방이라는 안티테제를 제기했다. 이거 아까 다 제가 필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런 점으로 볼 때 운영전과 춘향전이 대조다. 같은 애정을 하지만 후자 춘향전은 제재면에서 갈등면에서 강렬한 사회의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전자는 탈사회적이라는 운영전. 사회를 벗어난다. 시종, 애정물로 일관. 운영전에서는 시와 자연과 낭만, 춘향전에서는 불만기라는 계약문서, 사회와 투쟁. 운영전은 개인적 애정 문제로 끝났지만 춘향전은 기존의 사회와 새로운 사회 간의 대결. 운영전은 그것이 제작된 시대 상황과 한계성, 춘향전과 다르다. 자, 채봉감 별곡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애정 갈등을 다뤄요. 강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개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왔는데 넘겨보세요. 36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채봉감별곡이 36페이지에 1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자, 평양 김진사의 딸 채봉이에요. 여자 이름이죠. 시비 자기 종이죠. 추양을 데리고 뒷동산에 꽃구경을 하고 있을 때 전직 선전부사 아들 강필성이 출연해요. 손수건을 떨어뜨린 채 집으로 와요. 우리도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요즘에도 뭐 연필 떨어뜨리거나 뭐 책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필성이 손수건에 시를 써서 보내고 두 사람은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상경 서울로 올라간 김진사는 관직에 눈이 어두워 딸을 흑반사에게 공이 이제 보내는 거죠. 공이한다는 조건으로 현감 자리를 약속받고 내려와요.
솔가하여 상경하던 김진사는 종로에서 화적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딸마저 잃어버려요. 헛판서에 의해 옥에 갇힌다. 종로에서 탈출한 채봉은 취양의 집에 머물다가 찾아온 모부인으로부터 부친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구하려고 기생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자, 평양 일성의 성명이 자자한 채봉은 강필성에게 화답한시를 공개하여 약혼자와 상봉하였으나 천기의 신분이라 고민한다. 이때 평양감사를 부임한 선량한 이보국은 채봉의 뛰어난 소화 솜씨에 감복하여 송량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생을 풀어주는 거, 이런 거겠죠. 이걸 지불하고 채봉을 기생 명단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뽑아서 문서 처력을 시킨다. 채봉과 이별하게 된 강필성은 이방으로 가명에 잠입해서 채봉, 다시 만나는 기회를 찾고요. 비애에 빠진 채봉이 축풍감별복을 짓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보국의 주원으로 인연은 수견, 그러니까 완성된 인연이라는 거죠. 성취했다. 부모도 찾는다. 결국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이 비슷한 사족,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화사족이란 말 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족이라는 양반입니다. 양반.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거겠죠. 이 선비사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사족. 그 뱀발 사족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그 넘겨볼까 넘어가 보세요. 36페이지 밑에. 그래서 향내나는 손수건이 맺어준 사랑은 춘향전선서가 조건이 붙은 투쟁적인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다 양반이니까 여기서는. 또 그들의 사랑에서는 채봉의 손수건 같이 아름다운 향기, 갈등은 김진사에 충혈된 관직욕이죠. 채봉은 부모의 부당한 강요를 일축하고 일륜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뚫고 탈출한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부모가 사경에 빠지고 부모를 이제 구출해요. 자, 37쪽에 첫 번째 줄에 경제력의 결핍이다 밑줄 쫙 쳐놨어. 그래서 임금 5천냥이 문제예요. 5천냥. 그래서 제2의 갈등이죠. 그래서 기녀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춘향은 기녀로 전락한 게 아니지. 양반이 어머니 자체가 태기 기녀니까 기녀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성취적인 지위라는 게 있고 우리 사회 문화에서 기속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기녀예요. 원래부터. 근데 여기서는 이 양반이 기녀로 전락을 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채봉감별복은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채봉을 기생으로 대우한다. 밑에 나오죠. 천기이기 때문에 약혼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모와 피해 이것이 제3의 갈등이다. 다행히 선량한 감사 덕분에 송량을 하고 양인이 되고 약혼자를 지척에 둔 긴 별리 이것이 갈등이다. 약혼자 강필성이 스스로 설이라는 천역을 택하고 설이는 이제 중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채봉이 긴 상사곡을 읊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면에서 애정의 문제다. 경제적 갈등과 신분적 갈등이 있긴 하지만 택한 것이라는 데 유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갑자기 몰락을 하니까 지금 여기 5천냥 이야기 나왔잖아요. 강필성과 애정 성취를 포기하고 헛판석에 몸을 맡기었다면 부친은 감옥으로 가는 대신에 형감자를 얻었을 거고 경제적 갈등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 헛판석에 몸을 버리지 않고 강필성과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기본 조건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생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 갈등이 좀 다른 거죠. 춘향전과 채봉감별곡은 좀 다르다는 걸 쓰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자세히 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좀 보면 그래서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가? 채봉은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까 했죠? 자, 몸값이 6천냥이에요. 고전 소설의 사종녀, 그러니까 양반의 여인이라든지 사종녀라는 거는 그 양반가의 여인, 재물을 내 팔려 창기로 전략하는 예, 낙천 등은 뭐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이거 뭐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고요. 자, 38쪽. 38쪽을 보세요. 38쪽에 이제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좀 볼까요? 이 작품에는 시대상의 반영은 있었지만 반명제, 아까 이걸 뭐라고 했죠? 안티테제. 계속 반복되니까 써놓으세요. 사회의식이나 쟁점은 없고 춘향전과는 동궤, 같은 궤도. 동궤라고 그래, 동궤. 같은 궤도. 자, 에서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적 애정소설의 사례다. 이런 면에서 운영전과 전맥이 같다는 거예요.
애정물이지만 운영전 탈세속적 세속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시대적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채봉감별곡은 낭만적 향운, 그러니까 향기의 향기, 강렬한 시대적 채취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연암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흥부전의 경우에 민중의 분노는 부당한 수탈 방식에 의해서 민중 전체의 공익을 짓밟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악질배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홍의, 그러니까 흥부전은 뭘 이야기한다고 아까 얘기했을 때가 다시 한번 써보세요. 분홍의 출현이에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민중의 공익을 짓밟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예속적인 신분에서의 기천이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의 인간평가의 기준을 두려는 경향,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시대 정신을 독일어로 뭐라고 하죠? Zeitgeist.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양반전을 비롯한 일련의 연암 박지원의 소설에서는 시대 정신, Zeitgeist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전에서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될 때까지 한번 써볼게요. 양반전. 양반전은 첫 번째 족보를 판 양반이죠. 필기하세요. 이거는 족보를 파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경제 조건을 외면한 청빈 낙도의 허망함을 비판하는 양반이 관가의 곡식을 막 계속해서 빌려갖고 먹었어요. 못 갚아. 그래갖고 이제 양반 족보를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천민이 샀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난 양반 못 해먹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양반전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신분과 교환가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양반의 구비조건. 시대착오죠. 허망성. 비생산성.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이제 양반의 권리조항이죠. 권리조항. 이 양반의 그 권리조항을 보면 상당히 양반은 가해자. 아무나 막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수탈자. 뺏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로서의 양반을 비판하는. 여러분 이제 양반전이 기억이 안 나시면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고전 소설 강독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다시 양반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양반전의 특징입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네.